지금까지 키워준 값은 해야지. 동이 트기도 전 이른 새벽에 이유도 모르고 끌려온 지연은 키워준 값을 내놓으라는 남자의 벼락 같은 호통에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지금 이곳은 어디이고 이 남자는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귀한 시간을 담아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빗소리가 지붕을 세차게 때리던 그날 밤 지연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5살 대학을 포기한 지 벌써 5년째였어요. 방문 틈새로 새어나오는 거실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누군가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지연아, 나와봐. 최태식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연은 그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았어요. 어릴 적부터 그랬습니다. 입 밖으로 꺼낸 적은 없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늘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진짜 아버지가 아니라는 걸. 지연이 거실로 나가자 최태식은 소파에 앉아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빈 소주병 3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짐 싸. 뭐라고요? 짐 싸라니까. 내일 아침 일찍 나가야 돼. 지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감이 좋지 않았어요. 최태식은 이런 식으로 말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연이 고등학교 3학년이던 해 대학 진학을 포기하라고 했을 때도 똑같은 말투였어요. 어디를 가는데요? 묻지 마.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최태식이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연기가 천장으로 피어올랐어요. 지연은 그의 옆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이 남자는 웃고 있었어요. 지연이 7살 때였습니다. 엄마가 죽고 1년쯤 지났을 무렵이었죠. 최태식은 지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었어요. 이제부터 아저씨가 지연이 아빠야. 하지만 그는 아빠가 아니었습니다. 밥을 먹여주고 잠자리를 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단 한 번도 따뜻하게 안아준 적이 없었습니다. 생일을 챙겨준 적도,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간 적도 없었어요. 대신 늘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밥값이 한 달에 30만 원, 학원비가 20만 원, 옷값, 학용품값. 최태식은 숫자를 좋아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지연에게 들어간 돈을 기억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마치 언젠가 그 돈을 돌려받을 날을 기다리는 것처럼요. 내일 아침 6시에 나간다. 준비해. 최태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니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지연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더 거세게 들려왔어요. 방으로 돌아온 지연은 낡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세면도구를 넣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이게 끝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엄마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엄마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어린 지연은 엄마 품에 안겨 있었어요. 사진 뒷면에는 엄마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지연이 사랑해. 엄마가 항상 지켜줄게. 하지만 엄마는 지켜주지 못했어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연은 최태식에게 맡겨졌죠. 왜 이 사람에게 맡겨졌는지, 엄마와 이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 지연은 아직도 모릅니다. 물어봐도 최태식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새벽 5시 지연은 잠들지 못한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빗물에 반사되어 일렁였습니다. 6시 정각
최태식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가자. 지연은 가방을 들고 일어났어요. 현관을 나서는 순간 뒤를 돌아봤습니다. 18년을 살았던 집이었어요. 행복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익숙한 공간이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 같았어요. 최태식의 손이 지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차갑고 무거웠어요.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어디 가는 거예요? 최태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걸어갈 뿐이었어요. 그 침묵 속에서 지연은 알아버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자신의 인생이 이 순간 팔려나가고 있다는 걸. 빗속을 걷는 두 사람의 뒷모습은 쓸쓸했습니다. 지연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고 최태식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빗길이 끝나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걸. 낡은 승합차가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지연은 뒷좌석에 웅크린 채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희뿌연 안개가 도로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최태식은 운전대를 잡은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의 턱에는 수염이 거칠게 자라 있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담배 연기가 차 안을 가득 채웠어요. 1시간쯤 달렸을까요? 차는 낡은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2층짜리 건물이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에는 간판도 없었습니다. 지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내려. 지연은 가방을 들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최태식이 앞장서서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지연은 그 뒤를 따랐습니다. 2층 어느 방문이 열렸어요. 안에는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뚱뚱한 체구에 기름기 흐르는 얼굴이었어요. 그가 지연을 보더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이게 그 애인가? 예.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최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은 그 순간 깨달았어요. 자신이 미리 사진으로 거래되었다는 것을요. 어디 보자. 뚱뚱한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지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지연의 턱을 잡고 얼굴을 이리저리 돌려봤어요. 마치 물건을 검수하듯이요. 지연은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숨쉬기조차 힘들었어요. 괜찮네. 마음에 들어. 남자가 책상으로 돌아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더니 탁자 위에 놓았어요. 그리고 다른 서류 한 장을 펼쳤습니다. 여기 사인해. 최태식이 다가가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지연도 고개를 들어 그 서류를 봤습니다. 페이지 맨 위에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채무자 박지연. 그 아래로 빼곡하게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원금 5천만 원, 이자 2천만 원, 합계 7천만 원. 지연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7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눈앞에서 일렁였어요. 자신이 그만큼의 빚을 졌다는 건가요? 언제 어떻게요? 이게 뭐예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태식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뚱뚱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내 양아버지가 쓴 돈이지. 널 키우는데 들어간 비용이야. 키운 값이라고요? 그래. 18년 동안 밥 먹이고 재운 거 다 돈이야. 공짜인 줄 알았어? 지연은 최태식을 쳐다봤습니다. 그는 시선을 피한 채 바닥만 응시하고 있었어요. 지연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배신감이었을까요? 7살 때부터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최태식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먹고 살아야 했어. 내 엄마가 부탁해서 데려온 건데 그게 다 공짜일 순 없잖아. 그럼 저보고 어쩌라고요? 갚으면 되지. 7천만 원을요? 제가 무슨 수로요?
뚱뚱한 남자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게 있지. 결혼이야. 지연의 눈이 커졌어요. 결혼이라니요. 우리 조카가 있거든. 42이야. 장가를 못 가서 골치였는데 내가 딱이더라고. 저는 25인데요. 그게 뭐 어때서? 나이 차이 좀 나면 어때? 어차피 넌 갈 데도 없잖아. 남자의 말이 칼날처럼 지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지연에게는 정말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척도 없었고 친구도 없었어요. 대학을 안 갔으니 인맥도 없었습니다. 최태식이 펜을 들고 서류에 사인을 했어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사인이 끝나자 뚱뚱한 남자가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좋아. 이제 이 애는 우리 거야. 우리 거라는 말에 지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이 사람이 아닌 물건이 된 순간이었어요. 최태식이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돈이 들어있을 거예요. 지연을 판 대가였습니다. 그는 지연을 쳐다보지 못한 채 방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잘 살아. 그게 최태식이 지연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어요. 지연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밖에서 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렸어요. 엔진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지연은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려다봤어요. 최태식의 승합차가 빗길을 달려 멀어져 갔습니다. 18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지붕 아래서 함께 숨을 쉬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자신을 팔고 떠나가고 있었어요.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어요. 울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빗줄기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자, 이제 준비하자. 사흘 뒤가 결혼식이야. 뚱뚱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남자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온기라고는 없었어요. 지연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딸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18년 동안 자신은 투자 상품이었던 거예요. 최태식은 밥 한 숟가락, 옷 한 벌, 잠자리 하나하나를 전부 이자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원금과 이자를 회수할 날이 온 거예요. 지연이라는 상품을 팔아서요. 지연은 좁은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창문에는 쇠창살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도망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려는 듯 했습니다. 침대 하나와 낡은 옷장, 그게 방 안의 전부였어요. 문 밖에서 자물쇠 잠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은 침대 모서리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어요.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공허함 뿐이었어요. 머릿속으로 과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연은 사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최태식이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걸요. 10살 때였습니다. 학교에서 가족 사진을 가져오라는 숙제가 있었어요. 지연은 앨범을 뒤지다가 엄마의 결혼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엄마 옆에 선 남자는 최태식이 아니었어요. 훤칠한 키에 단정한 정장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엄마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남자도 행복해 보였어요. 지연은 그 사진을 들고 최태식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최태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상관없어. 치워. 제 아빠예요? 아니야. 그럼 어디 있어요? 우리 진짜 아빠는요? 최태식이 사진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찢어버렸어요. 지연은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진짜 아빠가 어디 있는지, 왜 자신을 버렸는지 알 수 없었어요. 15살 때는 주민등록 등본을 떼어본 적이 있습니다. 학교 서류 때문이었어요. 거기에는 최태식이 보호자로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부라는 글자는 없었어요.
그때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아버지가 아니구나. 그럼 대체 누구일까요? 엄마의 친구, 친척? 아니면 그냥 돈을 받고 자신을 맡은 사람? 지연은 몇 번이나 물어봤습니다. 제 진짜 아빠는 어디 있어요? 죽었어. 언제요? 어떻게요? 묻지 마. 다 소용없어. 최태식은 늘 그렇게 대화를 끊어버렸어요. 지연은 점점 물어보는 것조차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태식은 달랐어요. 그는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지연에게 쏟아부은 돈을요. 이번 달 생활비가 40만 원 들었어. 학원비 20만 원 냈다. 겨울옷 사는데 15만 원 썼어. 최태식은 수첩에 적었습니다. 날짜별로, 항목별로 빠짐없이요. 마치 장부를 기록하듯이요. 지연은 그 수첩을 몰래 본 적이 있었어요. 박지연 양육비네요.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 7살부터 시작된 기록이 빼곡했어요. 2007년 3월 의류비 8만 원, 2007년 4월 급식비 5만 원, 2007년 5월 학용품비 3만 원. 10년이 넘는 기록이었습니다. 숫자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7천만 원이 된 거예요. 지연은 그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서 받은 모든 것에는 값이 매겨져 있다는 걸요. 밥 한 끼, 잠자리 하나, 심지어 겨울에 틀어준 보일러까지도요. 사랑은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요. 있었던 건 계산뿐이었어요. 지연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입학을 포기했습니다. 최태식이 등록금을 내주지 않았거든요. 대학 가려면 내가 벌어서 가. 장학금 받으면 안 돼요? 그것도 나중에 다 갚아야지. 결국 지연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하루 8시간씩 일했습니다. 한 달 월급은 150만 원 정도였어요. 최태식은 그중 100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생활비야. 그럼 저는 50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요? 내가 알아서 해. 지연은 참았습니다. 어차피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친구도 없었어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은 다 대학에 갔습니다. 지연은 점점 그들과 멀어졌어요. 가족도 없었습니다. 엄마는 죽었고 아빠는 누군지도 모르고 친척은 단 한 명도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지연은 세상에 혼자였습니다. 그런 외로움을 최태식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용했습니다. 지연이 떠날 수 없다는 걸, 자신에게 기댈 수밖에 없다는 걸요. 내가 어디 가겠어. 나 아니면 누가 널 받아주겠어. 맞는 말이었습니다. 지연에게는 정말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참았습니다. 모욕도, 차가운 시선도, 계산하는 눈빛도요. 하지만 지연은 몰랐습니다. 최태식이 언젠가 자신을 팔아넘길 거라는 걸요. 18년 동안 키운 건 정이 아니라 투자였다는 걸요. 지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금이 간 천장에서 곰팡이 냄새가 났어요. 이곳이 자신의 마지막 장소가 될까요? 사흘 뒤 결혼식장으로 끌려가서 얼굴도 모르는 42살 남자의 아내가 되는 걸까요? 도망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어디로요? 돈도 없고 갈 곳도 없는데요. 지연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소리내어 울었어요. 누구도 듣지 않을 테니까요. 이 좁은 방 안에서 지연의 울음소리는 그저 벽에 부딪혀 되돌아올 뿐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마치 위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조롱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지연은 생각했습니다. 내 진짜 아버지는 어디 있을까요? 살아있기는 한 걸까요? 만약 살아있다면 나를 찾고 있을까요? 하지만 그건 헛된 희망이라는 걸 지연도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아버지가 찾으려 했다면 진작 찾았겠죠. 18년이나 지났는데
나타나지 않았다는 건 애초에 찾을 생각이 없다는 뜻이었어요. 지연은 혼자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지금도, 아마 앞으로도요. 서울 강남의 50층 빌딩 최상층 한민국 회장실은 고요했습니다. 넓은 창밖으로 도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하지만 60대 중반의 남자는 그 풍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한민국 회장의 시선은 책상 위 액자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액자 속에는 젊은 여자와 어린 여자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아이는 여자의 품에 안겨 있었어요. 지연아. 한민국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18년 전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날도 비가 내렸었어요. 2007년 3월 15일 한민국은 아내 은희와 말다툼을 했습니다. 사소한 일이었어요. 회사 일로 집에 늦게 들어온 것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은 가족보다 회사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해해줘. 지금 중요한 계약이 진행 중이야. 지연이가 아빠 얼굴을 본 게 언제예요? 일주일째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잖아요. 다 우리 가족 잘 살자고 하는 일이야. 은희는 화가 났습니다. 가방을 들고 집을 나가려 했어요. 7살 지연이의 손을 잡고요. 어디가? 잠시 친정에 다녀올게요. 머리 좀 식히고 싶어요. 한민국은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게 실수였어요. 그날이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사고는 고속도로에서 일어났어요. 빗길에 미끄러진 트럭이 은희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차는 6바퀴를 굴렀어요. 은희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하지만 지연이는 없었어요. 사고 현장에 아이의 시신은 없었습니다. 차 안도 주변도요. 경찰은 수색했지만 지연이를 찾지 못했어요. 혹시 아이가 튕겨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강이 가까워서 경찰의 말에 한민국은 무너졌습니다. 아내를 잃고 딸마저 잃은 거예요. 장례식장에는 은희의 관 하나만 놓였습니다. 지연이의 관은 비어 있었어요. 한민국은 믿지 않았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걸요. 시신이 없으면 죽은 게 아니에요. 어딘가 살아있을 거예요. 찾아주세요. 제발이요. 한민국은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10명, 20명, 나중에는 50명까지요. 전국을 수색했어요. 고아원, 보육원, 병원, 경찰서, 모든 곳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지연이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5년, 10년 세월이 흘렀지만 소식은 없었어요. 한민국은 그 시간 동안 미쳐버린 것 같았습니다. 회사는 부사장에게 맡겼어요. 자신은 오직 딸을 찾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사람들은 포기하라고 했어요. 회장님, 이미 10년이 넘었습니다. 받아들이셔야죠. 애가 살아있다면 진작 나타났을 겁니다. 하지만 한민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어요. 지연이는 자신의 유일한 딸이었습니다. 은희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회사는 점점 커졌습니다. 한민국 그룹은 국내 10대 기업이 되었어요. 자산 규모는 1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한민국에게는 의미가 없었어요. 돈이 뭐 대수입니까? 내 딸 하나 못 찾는데요. 한민국의 집무실 벽에는 전국 지도가 붙어 있었습니다. 빨간 핀이 수백 개 꽂혀 있었어요. 수색한 장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빈 공간이 많았어요. 최근 들어 새로운 단서가 나왔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 근처에 있었던 목격자를 찾았어요. 그는 18년이 지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차 안에서 애를 꺼내는 사람을 봤어요. 남자였는데 애를 안고 도망가더라고요. 왜 진작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겁났어요. 그때 그 남자 눈빛이
보통이 아니었거든요. 한민국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딸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요. 납치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렇다면 어딘가에 살아있을 거예요. 비서실장 오진수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새로운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뭔가 찾았나? 최태식이라는 인물을 추적 중입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정황이 있고요. 한민국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 사람 어디 있나? 현재 위치를 파악 중입니다. 곧 찾을 것 같습니다. 한민국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어요. 18년을 기다렸습니다. 밤마다 딸을 꿈꿨어요. 지연이가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빠. 하지만 깨어나면 아무도 없었어요. 텅 빈 저택에는 한민국 혼자뿐이었습니다. 재혼하라는 주변의 권유도 거절했어요. 은희를 잊을 수 없었고 지연이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한민국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수많은 불빛 아래 어딘가에 딸이 있을지도 몰라요. 꼭 찾아낼 겁니다. 오진수가 말했습니다. 한민국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찾아야 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니까요. 책상 위 액자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7살 지연이가 웃고 있었어요. 지금은 25살이 되었을 거예요. 어떻게 자랐을까요? 건강한가요? 행복한가요? 한민국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60대의 재벌 회장이 수많은 직원을 거느린 사람이 혼자 조용히 울었어요. 지연아, 아빠가 꼭 찾아낼게. 기다려라. 그의 목소리는 텅 빈 회장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18년 전 그날처럼요. 한민국은 창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차가운 유리가 뜨거운 이마를 식혀주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18년 동안 한민국의 시간은 그날에 멈춰 있었어요. 딸을 잃은 그날에요. 회사가 아무리 커져도 돈이 아무리 많아져도 그에게 세상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딸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세상은 그에게 아무 가치도 없었어요. 사흘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지연은 그동안 방 안에 갇혀 있었어요. 하루 3번 문이 열렸습니다. 식사를 가져올 때뿐이었어요. 결혼식 당일 아침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여자가 들어왔어요. 그녀는 화장품 가방과 웨딩드레스를 들고 있었습니다. 일어나. 준비해야지. 여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뚝뚝했어요. 지연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사흘 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거든요. 여자는 지연을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거칠게 화장을 시작했어요.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아이섀도를 칠하고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지연은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낯설다고 느꼈어요. 웨딩드레스 입어. 여자가 드레스를 내밀었습니다. 흰색 드레스였지만 새 것은 아니었어요. 군데군데 얼룩이 있었고 레이스가 찢어진 곳도 있었습니다. 중고품이었어요. 지연은 천천히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지퍼를 올리기 힘들었어요. 여자가 짜증스럽게 지퍼를 올려주었습니다. 거울 봐. 지연은 거울을 봤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서 있었어요. 하지만 그 여자의 눈에는 빛이 없었습니다. 죽은 사람 같았어요. 가자. 여자가 지연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 밖으로 나갔어요. 낡은 승합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뚱뚱한 남자 김철수가 운전석에 앉아 있었어요. 오, 예쁘네. 우리 조카가 좋아하겠어. 김철수가 비죽 웃었습니다. 지연은 뒷좌석에 탔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 풍경이 지나갔어요.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출근하고 장을 보고 아이들과 걷고 있었어요. 지연은 그들이 부러웠습니다. 평범한 삶이요. 자신에게는 그런 게 없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없었습니다. 30분쯤 달렸을까요? 차는 낡은 예식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2층짜리 건물이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에는 행복 예식장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행복이라는 단어가 비웃는 것 같았어요. 지연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김철수가 팔을 잡았습니다. 넘어지지 마. 오늘 주인공이야. 주인공이라는 말이 웃겼어요. 지연은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팔려가는 물건일 뿐이었어요. 예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리고 있었어요. 객석에는 사람이 10명 정도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중년 남자들이었어요.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단 위에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42살 박동철이었습니다. 키는 작았고 배가 불룩 나왔어요. 머리는 반쯤 벗겨졌고 얼굴에는 여드름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박동철이 지연을 보더니 입을 쩍 벌렸어요. 침을 꿀꺽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사회자가 어디 갔어? 김철수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마른 체구의 남자가 단 위로 올라왔어요. 그는 낡은 종이를 펼쳤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마치 의무적으로 하는 것 같았습니다. 객석의 남자들은 떠들고 있었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오르간 소리가 삐걱거리며 흘러나왔어요. 고장 난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걸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단 위로 올라가는 계단이 보였어요. 3개의 계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에게는 천개처럼 느껴졌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첫 번째 계단을 올랐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두 번째 계단을 올랐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세 번째 계단에 발을 올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쿵! 예식장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모두가 돌아봤습니다. 문 앞에 검은 정장을 입은 노인이 서 있었어요.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오르간 소리도 멈췄어요. 객석의 남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지연도 돌아봤어요. 노인은 6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회색 머리가 단정하게 빗어져 있었고 정장은 고급스러웠어요.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건 그의 눈빛이었습니다. 노인의 눈은 지연을 향해 있었어요. 그 눈빛 속에는 놀라움과 안도감, 그리고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연은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저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노인 뒤로 정장 입은 남자들이 여러 명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예식장을 에워쌌어요. 김철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한민국 회장님? 김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객석의 남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어요. 대한민국 10대 재벌의 회장이었습니다. 한민국은 천천히 단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지연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올 때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연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재벌 회장이 이런 곳에 나타난 걸까요? 왜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는 걸까요? 한민국이 단 앞에 섰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지연의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지연은 평생 느껴본 적 없는 온기였어요. 지연아. 한민국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의 눈이 커졌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이름을 아는 걸까요? 너, 내 딸이구나. 한민국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60대 재벌 회장이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소리내어 울었어요. 예식장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지연도, 김철수도, 박동철도 모두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한민국의 손은 여전히 지연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손을 느끼며 혼란스러워했어요. 따뜻함이 낯설었습니다. 최태식의 손은 늘 차가웠거든요. 무슨 소리예요? 김철수가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한민국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김철수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이 아이가 내 딸입니다. 그럴 리가. 이 애는 최태식은 어디 있습니까? 한민국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예식장 전체가 긴장했어요. 김철수는 입을 벙긋거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비서실장 오진수가 앞으로 나왔어요. 그는 서류 봉투를 꺼내 김철수에게 내밀었습니다. 친자 확인서입니다. 열흘 전 채취한 샘플로 검사했습니다. 샘플이라니요? 지연이 물었어요. 오진수가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따님께서 사흘 전 갇혀 계셨던 방의 머리카락을 채취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 한민국 회장님의 친딸이 확실합니다. 지연의 머리가 혼란스러웠어요. 이 사람이 자신의 친아버지라고요? 그럼 최태식은 대체 누구였나요? 왜 18년 동안 거짓말을 한 거죠? 한민국이 지연을 부축했습니다. 지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어요. 한민국은 지연을 꼭 안았습니다. 18년 만에 포옹이었어요. 미안하다. 늦어서 정말 미안해. 한민국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은 그의 품에서 낯선 감정을 느꼈어요. 안전함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회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저희는 그냥 김철수가 변명하려 했어요. 하지만 오진수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인신매매, 강요죄,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뭐라고요? 박지연 씨는 미성년자 때부터 최태식에게 불법으로 양육되었고 성인이 된 후에도 강제로 결혼을 추진당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김철수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단 위에 서 있던 박동철도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박동철이 외쳤어요. 오진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미수, 인신매매 공범으로 함께 고소되었습니다. 박동철이 주저앉았어요. 객석의 남자들도 일어나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입구를 경호원들이 막고 있었어요. 경찰이 곧 도착합니다. 아무도 나가지 못합니다. 오진수의 말에 예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남자들이 소리를 지르고 김철수는 무릎을 꿇고 박동철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민국은 그 모든 혼란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는 오직 딸만 바라봤습니다. 지연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어요. 많이 힘들었지? 무서웠지? 지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민국도 울고 있었어요. 아버지와 딸이 함께 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아빠가 왔어. 이제 안전해. 아빠라는 단어가 지연의 가슴을 찔렀어요.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최태식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불러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지연도 부르고 싶지 않았고요. 하지만 이 사람은 달랐어요. 진짜 아버지였습니다. DNA 검사가 증명했어요. 18년 동안 찾아 헤맨 아버지였습니다. 최태식은 왜 저를 나중에 설명해 줄게. 지금은 여기서 나가자.
한민국이 지연을 부축해 단 아래로 내려왔어요. 지연은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비틀거렸습니다. 경호원 한 명이 재킷을 벗어 지연의 어깨에 걸어주었어요. 잠깐만요. 김철수가 소리쳤습니다. 그는 한민국에게 달려들려 했어요. 하지만 경호원들이 막아섰습니다. 이 애는 우리 거예요. 계약서에 사인도 했고 돈도 받았어요. 한민국이 멈춰섰습니다. 천천히 김철수를 돌아봤어요. 그의 눈빛은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거래했다고요? 그게 계약서가 있다고 했습니까? 오진수가 나섰어요. 김철수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서류를 꺼냈습니다. 최태식이 사인한 서류였어요. 오진수가 그걸 받아 찢어버렸습니다. 무효입니다. 미성년자를 납치한 자가 작성한 서류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미성년자 납치라뇨? 지연 양은 7살 때 교통사고로 실종되었습니다. 최태식이 불법으로 데려간 겁니다. 경찰 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김철수의 얼굴이 재처럼 변했어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이 도착한 거예요. 예식장 밖으로 경찰차 여러 대가 멈춰 섰습니다. 경찰들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전원 체포합니다. 경찰이 김철수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박동철에게도 객석의 남자들에게도요. 그들은 끌려나갔습니다. 비명과 욕설이 터져나왔지만 아무 소용없었어요. 한민국은 지연을 예식장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밖에는 고급 승용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타렴. 지연은 차에 탔어요. 부드러운 가죽 시트가 몸을 감싸주었습니다. 최태식의 낡은 승합차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한민국도 옆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지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행복 예식장이 점점 멀어졌어요. 경찰차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최태식은 어디 있어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한민국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곧 잡을 겁니다. 왜 저를 데려간 거예요? 돈 때문이었을 겁니다. 너를 팔아서 돈을 받으려고요. 지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결국 돈이었던 거예요. 18년 동안 함께 살았지만 최태식에게 지연은 돈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요. 한민국이 지연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괜찮아. 아빠가 지켜줄게. 지연은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처음으로 믿고 싶었어요. 이 사람을요. 진짜 아버지를요. 차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빗길을 달리며 점점 멀어져 갔어요. 지연의 악몽에서요. 차는 강남의 고급 주택가로 들어섰습니다. 담장이 높은 저택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한민국의 집은 그 중에서도 가장 컸습니다. 3,000평 대지에 지어진 2층짜리 저택이었어요. 대문이 열리고 차가 들어갔습니다. 넓은 정원에는 나무들이 우거져 있었어요. 분수대에서 물줄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박지연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여기가 제 집인가요? 그래. 내가 태어난 곳이야. 한민국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차가 멈춰 섰어요. 집사 김영숙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0대 초반의 단정한 여자였어요. 아가씨. 김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지연이 태어났을 때부터 이 집에서 일했어요. 7살 지연이가 실종되던 날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영숙 씨, 지연이를 방으로 안내해 주세요. 씻고 쉴 수 있게요. 예, 회장님. 김영숙이 지연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지연은 그녀를 따라 저택 안으로 들어갔어요.
넓은 거실에는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어요. 계단을 올라 2층으로 갔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방문을 열었어요. 아가씨 방입니다. 18년 동안 그대로 보관했어요. 방 안은 깨끗했습니다. 먼지 하나 없었어요. 분홍색 벽지에 인형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책상 위에는 색연필과 스케치북이 있었어요. 지연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었어요. 책상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7살 아이가 그린 그림들이 들어 있었어요. 아빠, 엄마, 지연이. 그림 아래 삐뚤삐뚤한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지연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게 정말 자신이 그린 건가요? 씻으시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으세요. 제가 옷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김영숙이 옷장을 열었어요. 새 옷들이 가득 걸려 있었습니다. 지연의 사이즈에 맞춰 준비한 것들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지연이 작게 말했습니다. 김영숙은 미소 지으며 방을 나갔어요. 지연은 욕실로 들어가 웨딩드레스를 벗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봤어요. 화장이 번져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따뜻한 물이 몸을 감싸주었어요. 지연은 그제야 울음이 터졌습니다. 18년 동안 참았던 모든 게 쏟아져 나왔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지연은 욕실에서 나와 준비된 옷을 입었습니다. 부드러운 면 원피스였어요.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깨끗한 얼굴, 단정한 옷차림의 여자였어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한민국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는 지연을 보더니 잠시 멈칫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은희를 닮았구나. 은희요? 내 엄마야. 정말 많이 닮았어. 한민국이 책상에서 액자 하나를 들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지연은 그 얼굴을 봤습니다. 분명히 기억나는 얼굴이었어요. 엄마, 기억나니? 조금요. 따뜻했던 것 같아요. 항상 웃고 계셨던 것 같고요. 한민국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았어요. 지연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이제 설명해 줄게. 내가 왜 최태식과 함께 있었는지. 지연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18년 전 내 엄마와 나는 싸웠어. 사소한 일이었지. 내가 회사 일로 집을 비운 게 많았거든. 은희는 화가 났고 너를 데리고 친정에 가려 했어. 한민국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어. 빗길이었고 트럭이 미끄러지면서 은희의 차를 들이받았지. 은희는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어.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너는 없었어. 차 안에도 주변에도 없었지. 경찰은 강에 빠졌을 거라고 했어. 하지만 난 믿지 않았어. 그래서 저를 찾으신 거예요? 18년 동안 찾았어. 전국을 다 뒤졌지. 최근에 목격자를 찾았어. 사고 현장에서 남자가 아이를 안고 도망가는 걸 봤다고 했어. 최태식이요? 그래. 그 사람은 은희. 옛 동료였어. 은희가 결혼하기 전에 같이 일했던 사람이지. 지연은 이해했습니다. 최태식이 왜 자신을 데려갔는지요. 돈 때문이었어요. 재벌의 딸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돈을 요구할 수도 있었잖아요. 아마 겁이 났을 거야. 유괴범으로 잡힐까봐. 그래서 내 정체를 숨기고 키웠겠지. 언젠가 팔아넘길 생각으로. 한민국의 주먹이 쥐어졌어요.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저를 찾으셨어요? 최태식의 행적을 추적했어. 그가 너를 김철수에게 팔아넘기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지. 그래서 내가 있던 곳을 찾아냈고 몰래 DNA 샘플을 채취했어.
그래서 결혼식장에 오신 거고요. 그래. 늦어서 미안해. 진작 찾았어야 했는데. 한민국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와주셔서 감사해요. 한민국이 지연에게 다가와 안았습니다. 지연도 아버지를 안았어요. 18년 만에 포옹이었습니다. 둘 다 울었어요. 이제 내가 겪은 일들을 되돌릴 수는 없어. 하지만 앞으로는 내가 지켜줄게. 약속해. 최태식은요? 경찰이 추적 중이야. 곧 잡힐 거야. 그리고 법의 심판을 받을 거고. 지연은 안도했습니다. 최태식이 처벌받는다는 게요. 18년 동안 자신을 속이고 이용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김철수와 박동철도요? 물론이야. 인신매매범들은 전부 감옥에 갈 거야. 한민국이 지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지연은 처음으로 안전하다고 느꼈어요. 누군가 자신을 지켜준다는 게 이런 느낌인가요? 배고프지? 저녁 먹자. 네. 둘은 함께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긴 테이블에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지연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민국이 맞은편에 앉았어요. 많이 먹어. 너무 말랐어. 지연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따뜻한 밥과 국이 입안에서 녹았어요.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낡은 방으로 돌아가 있을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눈을 뜨면 분홍색 방이 있었어요. 부드러운 침대와 따뜻한 햇살이 있었습니다. 김영숙이 문을 노크했어요. 아가씨, 아침 식사 준비됐습니다. 금방 내려갈게요. 지연은 침대에서 일어나 세면을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봤어요. 일주일 사이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볼에 살이 조금 올랐고 눈빛도 밝아졌어요. 식당으로 내려가자 한민국이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들어오자 신문을 내려놓고 미소 지었어요. 잘 잤니? 네, 아버지. 아버지라는 호칭이 아직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한민국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오늘 병원에 가기로 했지? 네. 한민국은 지연의 건강검진을 예약했어요. 18년 동안 제대로 된 검사를 받지 못했으니까요. 심리상담도 예약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차에 탔습니다. 병원까지는 30분 거리였어요. 차 안에서 한민국이 말했습니다. 오진수가 소식을 전해왔어. 무슨 소식이요? 최태식을 잡았어. 지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최태식이요. 일주일 동안 생각하지 않으려 했던 이름이었어요. 어디서요? 부산이야. 도망가려고 했지만 공항에서 체포됐어. 이제 어떻게 되나요? 재판을 받을 거야. 미성년자 약취유인, 인신매매, 사기, 횡령. 죄목이 많아. 10년은 감옥에 있을 거야. 지연은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미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허무함도 있었어요. 18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으니까요. 비록 거짓이었지만요. 만나고 싶니? 아니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한민국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VIP 전용 통로로 들어갔어요. 의사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온갖 검사를 받았어요. 피검사, 엑스레이, 초음파까지요. 3시간 만에 검사가 끝났습니다. 의사가 결과를 설명했어요. 영양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빈혈도 있고요. 꾸준히 식사하시고 영양제를 드셔야 합니다. 다른 문제는 없나요? 한민국이 물었습니다.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상담 치료를 권장합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어요. 밤마다 악몽을 꿨으니까요. 최태식이 나타나는 꿈, 결혼식장에 갇히는 꿈이었습니다. 상담 선생님과 얘기해보자. 천천히 나아질 거야. 한민국이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어요. 지연은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사로웠어요.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정원 한쪽에 작은 무덤이 있었어요. 지연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어요. 사랑하는 아내 이은희. 엄마의 무덤이었습니다. 지연은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비석을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지연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가 절 지켜주지 못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엄마는 끝까지 저를 사랑하셨던 거죠. 아빠도요. 지연은 한참 동안 무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쓸어주었어요. 마치 엄마의 손길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한민국이 지연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넓은 책장이 벽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한민국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 명의로 된 통장이야. 제 통장이요? 내가 태어났을 때 만든 거야. 매년 용돈을 넣어뒀어. 18년치가 쌓여 있지. 한민국이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지연은 통장을 펼쳐봤어요. 잔액란에 적힌 숫자를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5억 7천만 원. 이렇게 많이요? 내 거야. 마음대로 써도 돼. 지연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7천만 원 빚 때문에 팔려가려 했던 자신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손에 5억이 넘는 돈이 있다니요. 그리고 이것도. 한민국이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어요. 회사 주식이야. 한민국 그룹 지분 10%를 내 명의로 해뒀어. 10%요? 내가 상속받을 거야. 법적으로도 내 거고. 지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10%면 수천억 원의 가치였어요. 하루아침에 재벌 상속녀가 된 거였습니다. 너무 빨리 진행되는 것 같니? 한민국이 물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금요. 일주일 전만 해도 저는 알아. 천천히 적응하면 돼. 급할 건 없어. 한민국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지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학교에 가고 싶니? 학교요? 대학 말이야. 내가 가고 싶었다며. 지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대학이요. 꿈꿨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했던 거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 내년 입시를 준비하자. 아니면 검정고시로 바로 입학할 수도 있어. 정말요? 당연하지.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어. 지연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희망이 보였어요. 18년 동안 억눌려 살았지만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천천히 생각해. 내가 원하는 걸 찾으면 돼. 밤이 되었습니다. 지연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삶이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한민국이 사준 새 휴대전화였습니다. 문자가 와 있었어요. 내일 옷 사러 가자. 내 옷이 필요해. 아빠. 지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답장을 보냈어요. 네, 아빠. 좋아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비는 그쳤습니다. 18년 동안 내리던 비가 드디어 멈춘 거예요. 지연은 생각했습니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최태식과 보낸 18년의 기억도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진짜 아버지가 있습니다. 지켜줄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연의 삶은 그날 밤 새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비가 그친 하늘 아래에서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